공무도하 김훈. 사랑아, 강을 건너지 마라. 니마 강을 건너지 말랬어도 기어이 건너다가 빠져 죽으니 어찌하랴. 님을 어찌하랴. 정마전선이 제주도 남쪽에 포진했다. 남중국 해역에서 일어나는 바람이 기압골을 따라 동진했다. 장마전선은 불규칙하게 반도를 내습했고 기상청은 비구름의 뒷자락에 매달려 갈팡질팡했다. 바람에 쓸리는 백두대간이 어둠 속에서 울었다. 바람이 DMZ를 넘어갔다. 산들의 울음은 낭림산맥을 따라 북상했다. 육군본부는 전방 각 사단의 비상경계를 시달했다. 퇴근했던 대대장들이 영내로 돌아왔다. 강들의 상류에서 다목적 댐들이 만수 위로 부풀어서 헐떡거렸다. 14시 8분에 열겠다. 초당 2만 톤 내려간다. 받을 수 없다. 내일 3시까지 한강하고는 밀물이다. 물을 도심 구간에 박치기 시킬 셈인가. 못 받으면 어쩔 건가. 여기가 터지면 다 터진다. 못 받는다. 초당 1만 보내라. 거기서 열면 우리도 다 열 수밖에 없다. 여기도 만땅이다. 두고 싶게 비가 멎었으나 젖은 산맥들이 물을 내질러서 수계는 더욱 부풀었다. 강물은 밤새 한강 교량들을 홍수 경계 수위로 압박했다. 서울 서북경찰서는 철야 비상근무했다. 서북 순환도로는 14시부터 차단되었다. 3시에 순환도로 제3구간의 노면이 침하되면서 송수관이 파열되었다. 이알 병합발전소의 송정구역 전체가 단전단수되었다. 수재민 250명은 고등학교 실내 농구장에 수용되었다. 서북경찰서장은 변두리 경찰서만을 전전하며 늙었지만 순경에서 총경까지 승진했다. 홍수가 몰고 오는 모든 사태가 선명한 그림으로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수재민 수용소와 지천상류 쪽 피업공단에 사북형사대를 배치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었다. 시장, 구청장,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컵라면을 사들고 수재민을 위로했다. 선거운동원들은 TV카메라 쪽에 앵글 쪽으로 어깨띠를 내밀었다. 형사들이 정보원을 자원봉사자로 위장시켜서 수재민 수용소 안으로 들여보냈다. 정보원들은 안주머니에 감춘 소형 녹음기로 예비 후보와 운동원들의 언동을 기록했다. 지천 상류 쪽 공업단지에는 명품 핸드백 회사와 회사의 재하청업체들이 있었다. 독극물이 함유된 폐수가 흘러나왔다. 정화 시절 시설 용량이 모자라서 고발을 당해도 벌금을 내고 다시 공장을 돌렸다. 비용을 절감하느라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가두어 놓았다가 홍수가 나면 하천으로 방류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공업단지에 매복했던 형사들이 물이 불어난 하천에 폐수를 방류한 공장장 3명을 연행해 왔다. 공장장들은 하천물이 가득 차서 굽이치는 시간을 기다려서 초저녁에 1번, 새벽에 2번 방류했다. 하천물이 위험 수위를 넘어올 때 상류 쪽에서 주민들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졌다. 서북천은 하폭 3m의 지방 2급 하천으로 갈수기에는 수량이 많지 않으나 유역이 넓고 물급이 사나운 사행천이었다. 하천 남쪽 지역의 주민이 물굽이 안쪽에 모래가마니를 쌓았다. 물은 북쪽 동네로 밀려 들어갔다. 북쪽 동네 사내들이 삽을 들고 다리를 건너서 남쪽 마을로 몰려왔다.
야 이놈들아, 니들만 살자고 물을 남의 동네로 밀어붙여? 물은 골고루 퍼져야 하는 거야. 북쪽 동네 사내들이 남쪽이 쌓은 모래 가마니를 헐어내려고 덤벼들었다. 남쪽 동네 여자들이 모래 가마니 위에 엎드렸다. 북쪽 사내들이 여자들을 끌어내고 모래 가마니에 삽날을 박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순경들이 싸움을 뜯어말렸다.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에 북쪽 마을이 물에 잠겼고 남쪽이 쌓은 모래 가마닌 뚝방이 쓸려 내려갔다. 물은 양쪽 마을에 고루 퍼졌다. 머리가 깨진 사내들이 동네 의원으로 가서 상처를 꿰맸다. 전치 2주에서 4주짜리들이었다. 아침에 구청 방역차가 침수 지역을 연막 소독했다. 형사대들이 귀서에서 간밤에 근무 내용을 서장에게 보고했다. 서북경찰서장은 폐수를 방류한 공장장 3명을 검거한 실적과 채집된 증거의 내용을 시민환경단체들에게 통고해서 치안관서나 행정관서를 겨누려는 환경단체의 공세를 차단했다. 전기가 끊기자 수돗물이 끊겨서 고층 아파트 화장실이 마비되었다.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사진기자들이 화장실 앞에 늘어선 대열을 찍어댔다. 한국매일신문은 2시 30분에 조간신문 서울판을 마감했다. 야간국장은 마감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당겨놓고 도로 침수에 따른 배달 지연 사태를 대비했다. 영시의 사회부 당직차장이 야간국장의 조치를 현장 선임기자 문정수에게 전화로 알렸다. 문정수, 오늘 30분 당긴다. 2시까지 송고 끝내라. 남쪽이 더 많이 깨진 것 아닙니까? 경남 창야에서 저수지에 뚝방이 터져서 마을이 싹 쓸렸어. 저수지에 물이 꽉 찼는데 수문 관리하는 놈이 기계를 만지는 척하더니 혼자 튀어버렸대. 주민들이 올라가서 주물렀는데 기어가 녹슬어서 작동이 안 됐다는 거야. 창야엔 취재진을 보냈습니까? 도로가 끊겨서 보낼 수도 없어. 주재 기자들도 접근이 안 돼. 야, 동네를 싹 뒤져서 그 수문 관리인 놈을 잡아. 그 놈을 쪼아야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놈도 되졌을 수도 있지. 배수시설의 정비 상태를 따져야 하니까 물 빠지면 기계 설비를 확인해. 그놈 소속이 어디야? 군청이야? 수자원공사야? 지휘계통 정확히 파악해. 뻔한 상황이었다. 사태는 크지만 현장 장악이 불가능하고 마감 시간은 임박했다. 피해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두루뭉술이로 묘사하는 원격 스케치 기사와 롱숏 사진으로 지면을 멀겋게 메울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데스크는 수문 관리인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놓고 주재 기자들을 닥달하는 판이었다. 야, 문정수, 수습들은 재난대책본부에 박아놓고 계속 체크해. 한강은 어때? 상류에서 계속 쏟아져 들어오지만 3시부터 썰물이니까 물이 도심에서 부딪히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마. 창야 저수지 붕괴 사고로 일면 톱에서부터 쫙 깔아버릴 테니까. 서울 시내 상황은 요점만 메모로 간단히 보내. 지하철 침수 구간 아침에 복구되는지 더 체크해. 물에 빠지니까 옷이 젖는다는 얘기는 보내지 마. 수해 기사는 맨날 똑같으니 언놈이 이걸 신문이라고 읽겠나. 말끝마다 후배 기자들의 이름 석자를 거듭 불러댐으로써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시키려는 데스크들의 말버릇에 문정수는 익숙해져 있었다. 문정수는 송고 마감 30분 전에 서북경찰서 기자실로 돌아왔다. 다사이 야근 기자들은 아직 현장에 있는지 기자실은 비어 있었고 먹다 남은 짜장면이 비닐랩에 뒤엉겨 말라붙어 있었다.
간밤에 문정수는 송수관 파열 사고와 하천 유역 주민들의 패싸움을 취재했다. 메모 형식의 기사를 작성해서 팩시밀리로 송고하면 물에 젖은 하루의 일과가 끝날 것이었다. 장화 속에 물이 들어와 질꺽거렸다. 지수는 물기둥이 범람한 하천물과 합쳐져서 지하철 역사로 쏟아져 들어갔었다. 분뇨와 공장 오폐수가 섞인 하천물이 장화 속으로 들어와 발가락 사이의 무좀 상처를 통해 몸속으로 스며드는 환각에 문정수는 소름이 돋았다. 문정수는 장화를 벗어 물을 털어내고 양말을 벗었다. 당직 차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야 문정수, 똑같은 얘기 늘어놓지 마. 송수관 파열 사고는 물기둥 사진만 크게 쓸 거니까 기사는 사진 설명 5줄로 요약해. 그 패싸움은 3회짜리 박스 기사로 보내. 쌈박질하는 통에 양쪽이 모두 물에 잠겼다면서? 물은 골고루 퍼지니까 싸우다가 부러지거나 꺾인 놈은 없었나? 없었습니다. 몇 뼘이 부러져야 아귀가 맞을 텐데.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다. 핏발선 눈이 쓰렸고 무점이 성이 나서 발가락 사이가 가려웠다. 물은 기어이 제 갈 길을 가면서 고루 퍼지는 것이고 이쪽을 막으면 저쪽으로 몰리는 것인데 물이 고루 퍼져서 양쪽 마을이 모두 물에 잠겼다면 그것이 기사거리가 되는 것인지를 문정수는 되물어보고 싶었다. 5년 전 서북경찰서 관내의 영세민 밀집 지역에 존속살인 사건이 있었다. 부자가 데리고 온 15살짜리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50대 가장을 20대 아들이 쇠절구로 쳐 죽인 사건이었다. 피살자는 건축공사장 자벽부였는데 한 달에 20일은 일거리가 없었고 아들은 퀵서비스 회사의 스페어 오토바이 기사였다. 방 2칸짜리 임대아파트 건넌방에서 아들은 쇠절구를 끼고 앉아 기다렸다. 피살자가 학교에서 돌아온 의붓딸을 안방으로 끌어들였다. 아들은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가 피살자의 머리통을 내리찍었다. 두개골이 깨져 뇌수가 흩어졌다. 아들은 의붓 동생의 머리를 끌어안고 뇌수를 닦아주었다. 아들은 남의 일을 전하듯 경찰에 자수했다. 아들은 피살자의 뇌수가 흩어진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검거되었다. 그의 진술은 명료했고 시간대에 착오가 없었다. 신문에 대답할 때 범행을 재현할 때 아들의 눈빛은 문정수가 알 수 없는 어딘가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다. 아들은 기소되었다. 아들을 기소한 검사도 그의 시선이 가리키는 맹렬한 핵심부의 정막에는 범접하지 못했다. 119 구급차에 실려간 후처에 따른 병원에서 깨어났다. 퇴원한 후에 후처는 딸을 데리고 사라졌다. 가해자는 이미 살해되었으므로 경찰은 강간 피해자 조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 부녀를 대질할 수도 없었고 부부를 대질할 수도 없었다. 피살자는 무연고 변사죄로 시립 화장장에서 수각되었다. 서울 서북구청은 거주자 장기 딸과 소재 불명의 사유로 일가족이 살던 임대아파트 계약을 채권 말소했다. 아들은 1심에서 존속살인죄로 징역 12년, 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범행의 계획성이 입증되었고 범행 현장의 증거와 정황으로 보아 강간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강간 부부는 수사 불능의 사유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강간이 상습적이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벌어지는 상습 강간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가족의 노력은 없었고 선고된 형량에 이미 정상이 참작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일주일 동안의 항소 제기 기간이 만료되자 형량은 1심대로 확정되었다. 물에 젖은 하루의 일이 끝나는 새벽 기자실에서 민정수는 아버지를 죽인 아들의 눈빛을 생각했다. 2시 5분에 선고를 마치고 퇴근을 보고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노목기는 출근하지 않았다. 사장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와서 출근길이 불편한 직원들은 집에서 일해도 좋다고 했다. 분기에 4대권씩 입문서적을 내는 출판사였다. 매출이 적고 규모도 작아 경영은 안정되어 있었다.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노목기는 화장을 지웠다. 물의 온도가 몸속으로 스미자 땅구멍이 열렸다. 몸이 물의 온도 속으로 퍼졌다. 며칠째 비가 내리고 습기가 숨을 눌러서 생리는 무거웠다. 장자와 엇바와 자궁이 몸속에 가득 들어차는 꿈틀거림을 노목기는 느꼈다. 아파트 유리창에 하루 종일 빗물이 흘러내렸다. 노목기는 하루 종일 원고를 읽었다. 중국의 문물학자 타이웨이 교수가 쓴 역사기행서 시간 너머로의 번역 원고였다. 분량이 700쪽이 넘었고 가을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어서 바빴다. 문장의 서두에서 주어를 짓누르는 수식어군을 뒤로 돌리고 긴 문장을 잘라서 글의 흐름에 리듬을 실어주었다. 원서에는 사진이 없었다. 본문 작업이 끝나면 국내 사진 작가들의 작품을 배치해야 한다. 타이웨이 교수의 글은 중국 대륙의 역사와 문명, 시간과 공간을 여행자의 사유와 정서 안에서 살려내고 있었다. 그의 여정은 파리의 길림성 유적지로부터 저녁 무렵의 만리장성 성벽, 봉수대 여러 왕조와 부족들의 폐허를 지나 도낭으로 거쳐 실크로드의 서쪽 끝으로 전개되었다. 그의 글에서는 역사와 문명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연대하고 있었다. 모래산을 옮겨가는 사막의 바람과 바람에 쏠리는 억새와 산엽을 휘도는 강물과 고원에 피는 들꽃 등이 모두 문명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지상의 삶 속에서 명징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문체는 순했고 정서의 골격을 이루는 사실의 바탕이 튼튼했다. 그의 사유는 의문을 과장해서 극한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다. 그의 글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려고 떼쓰지 않았다. 노목기는 타이웨이의 글에 완전히 빨려 들어갔다. 개념의 틀을 벗어나 흐르는 시간에 합쳐지는 문자들이 대열을 이루며 저녁의 시간 속으로 다가왔다. 타이웨이 교수는 지안 일대 고구려의 유적지에 대해서도 좋은 글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번역서가 출간될 즈음 타이웨이 교수를 한국에 초청해서 강연회를 열고 6개월 정도의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한반도를 소재로 하는 시간 너머로의 원고 집필을 제안해야겠다고 노목기는 생각했다. 타이웨이 교수 추천 강연을 전화로 사장에게 건의했다. 노 팀장은 집에서 일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구만. 사장은 받아들였다. 밤 12시 TV뉴스가 전국의 홍수 사태를 보도했다. TV는 경남 창야군의 저수지 뚝방 붕괴 사고를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기자는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군청 상황실에서 리포트했다. 앵커가 물었다. 물이 만수위에 이르기 전에 행정관서가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녁 9시 무렵에 한 번 경고 방송이 있었지만 대피시키지는 않았습니다. 9시 이후에 저수지 상황이 군청으로 보고되었는지 아무 곳에서도 보고되지 않았는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아직 사고 현장 필름이 도착하지 않았는지 뚝방이 터지기 전의 맑은 날의 저수지와 마을을 보여주면서 앵커는 같은 멘트를 되풀이했다. 화면 속의 마을은 늦가을이었다. 녹슨 지붕들이 햇볕을 튕겨내면서 막무가내로 색을 뿜어내고 있었다. 고향이라는 말에 어감이 노목회는 늘 거북했다. 지나간 시간의 덮개가 불쑥앞으로 뛰쳐나와 현재의 시간에 들러붙어버리는 당혹감이 들어있었다. 홍수에 쓸리기 이전의 고향 마을을 TV 화면으로 보면서 노목기는 그 당혹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생각했다. 녹으로 삭아가는 함석 지붕은 풍화의 시간 속에서 신생의 색을 뿜어내고 있었다. 경주 강연회는 오후 5시로 잡혀 있었다. 타이웨이 교수는 강연 전에 황룡사 털을 보여달라고 했다. 들판이 아스팔트로 덮인 차도에 인접해 있었다. 돌 위에 가을 햇빛이 반짝였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거기가 인도 아소카 왕이 보낸 소망의 배가 16개의 큰 나라와 500개의 중간 크기 나라와 1만 개의 작은 나라와 8만 개의 마을을 떠돌고 헤맨 끝에 당도한 인연의 땅이며 가소풀이 앉았던 득도의 바위가 남아있는 불국토였다. 6세기 말에 완성된 사찰은 몽고가 남쪽까지 내려왔던 1238년에 소실되었다고 삼국유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폐허가 되어버린 들판에 다시 800년이 흘러서 타이웨이 교수가 주춧돌을 보고 있었다. 구름이 흘러갈 때마다 구름 그림자가 들판을 스치고 지나갔다. 타이웨이 교수는 구름 그림자에 잠기는 들판에 불쑥 빼서 뛰는 메뚜기를 사진 찍었다. 강연회는 문화강당에서 열렸다. 타이웨이 교수는 넥타이 없이 연단에 올랐다. 타이웨이 교수의 셔츠 소매를 보는 순간 노목희는 고향인 경남 창야의 학교 선배 장철수의 셔츠 소매를 떠올렸다. 장철수의 셔츠 소매도 같았다. 기억은 고압전류가 되어 몸속을 찔렀다. 장야는 경주에서 가까웠다. 장철수가 풀려난 날 노학연대 소속 수배자 5명이 원격된 은신처에서 붙잡혔고 장철수는 경찰에서 풀려난 직후 창야에서 잠적했다. 고향의 저수지에서 저녁에 비틀은 신생과 소멸을 잇대어가며 어두워졌다. 고향의 저수지 뚝방이 홍수로 무너지던 새벽에 대도시의 홍수 속에서 야근을 마치고 아파트로 찾아온 문정수의 몸에서는 비린내가 났다. 젖은 머리를 노목희의 가슴에 묻고 조바심 치던 그의 몸은 무너졌었다. 타이웨이 교수의 셔츠 소매는 기억의 저 너머를 찌르면서 버린 것들의 이름을 불러왔다. 사장이 타이웨이를 소개했다. 박수가 일어났다. 동역자 노목희는 타이웨이 교수 옆자리에 앉아 그의 소매에서 시선을 거두고 냉수를 마셨다. 타이웨이 교수는 황룡사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에 관하여 말했다. 황룡사는 현세의 시간과 공간 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염원의 소산입니다. 저는 이 염원이 진지하고 집중된 놀이와 같다고 봅니다. 당시의 신라는 인적국가와 사륙전쟁을 벌여 피가 흘러 계열을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이리어는 황룡사로부터 수백 년 후에 세상에 왔습니다. 그의 생애는 고려가 몽고의 침략을 받던 50여 년의 세월과
완전히 일자입니다. 그는 몽고의 병란에 쫓기며 전국 산천을 유랑했고 황룡사의 잿더미와 무너진 세상 전체를 목격했고 야만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비껴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70살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무너져버린 세상의 역사를 쓰기 위해 인각사로 들어갔습니다. 인각사로 들어가는 이 늙은 지식인의 모습을 저는 눈물 없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공유사는 거기서 쓰였습니다. 타이웨이 교수는 인각사 무무당에서 서한 앞에 앉아 벼루에 먹을 가는 일련의 마음과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기 생각을 말했다. 일련은 무너진 황룡사의 잿더미와 그 참상에 관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일련은 오히려 애초에 황룡사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던 유토피아의 원형에 관해 썼습니다. 무너질 수 없고 불에 탈 수 없는 것들에 관해 썼습니다. 이것이 당대의 야만에 맞서는 그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상공유사에 수록된 많은 노래와 이야기들은 그가 한 생에 걸친 유랑의 길 위에서 채집한 것들이라 봅니다. 그 노래들은 모두 원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야만과 사륙의 시대에 썰리며 소진되었지만 원리와 현상이 다르지 않다고 믿었던 점에서 그는 행복한 인간이었습니다. 통역을 하면서 노모키는 자기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 서남소방서 인명구조 특공조장 소방위 박옥출이 캐피털 백화점 화재 현장에서 귀금속을 빼돌렸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사실로 성립될 수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지 못했다. 화재 진압 후에 불타고 남은 현장 건물이 철거되었으므로 사실은 증거와 함께 소멸되었다. 문정수가 그 낌새를 알았으나 그 낌새를 사실로 몰아갈 수 없었다. 그 낌새는 낌새에 불과했으나 문정수와 박옥출 사이에서는 작용했다. 캐피털 백화점 화재는 5시 4분에 40분에 화염이 진압되었고 7시에 진화 정리되었다. 경비원 이외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산피해액 산정을 놓고 보험회사와 백화점 측은 소송으로 다투었다. 와인이 명확치 않았으므로 보험회사는 발화의 책임을 백화점 측에 돌렸다. 절구 공사 시작되기 직전에 백화점 사장은 화재 당일 8층 귀금속 매장에서 보석류 50점을 포함해서 시가 4억 5천만 원의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화재 당시 8층으로 진입한 사람은 전진수색에 나선 특공조장 박옥출 뿐이었다. 8층에서 인명을 수색할 때 진열장은 깨져 있지 않았고 연기가 중앙계단에서 분출되고 있었으므로 시급히 9층으로 올라가서 수색을 계속했다고 박옥출은 진술했다. 진열장이 깨진 것은 박옥출이 올라가고 나서 외벽 계단으로 올라온 관창수들이 매장 안으로 쏘아댄 물줄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관창수들은 8층 안으로 살수 공격했으나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또 수색과 살수가 계속되는 동안 8층에서 밖으로 나간 사람은 없었다. 나가는 사람을 보았다는 목격자를 경찰은 찾지 못했다. 진열장이 깨져서 바닥에 흩어진 귀금속들이 물줄기에 떠내려가 하수구 속으로 흘러 들어갔거나 무너진 건물 잔해나 잿더미 속에 섞여 쓰레기 아치정으로 갔다면 도난이 아니라 멸시일터인데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정수 기자는 그 수사의 방향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을 아무런 방향도 설정할 수 없다는 말로 알아들었다. 문정수 기자는 여러 화재 현장에서 박옥출과 마주쳤다. 박옥출은 서남소방서 소속이었지만 인접서 관할구역에도 지원 출동했다. 문정수는 불타는 호텔 건물에서 실신한 투숙객을
끌어내리는 바곡줄의 모습을 사진 찍어 실은 적도 있었다. 인터뷰에서 바곡줄은 소방서에 들어오기 전 창야에서 보낸 시절의 일들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상경은 무작정 상경이었다. 캐피톨 백화점 화재 현장에서 10층 옥상으로 올라간 바곡줄이 고가사 다리를 타고 지상으로 왔을 때 문정수는 지휘차 옆에서 특공조가 착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곡줄은 구조한 인명 없이 홀몸으로 내려왔다. 탑조등이 위쪽을 비추었다. 문정수는 허리를 구부리고 내려오는 바곡줄의 자세가 산전수전의 베테랑답지 않게 불안정하다고 느꼈다. 바곡줄의 방열복에서 수증기가 올라왔고 방열복 앞섭이 불룩했다. 장마가 끝나는 7월 하늘의 땡볕 아래서 논에 농약을 치던 농부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 농부는 수동식 분무기를 메고 핸들을 돌려 농약을 뿌리다가 벼락에 맞았다. 그의 아버지도 같은 논을 갈던 농부였는데 아버지는 죽어서 논두렁 옆에 묻혔다. 차장이 말했다. 농부가 무슨 죄가 있어 벼락을 맞는가. 일단만 쓰자. 차장은 다가갈 수 없고 긍정할 수 없는 죽음들을 한마디 욕설로 단호히 버렸고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도 욕설을 내뱉었다. 뱀섬과 그 인근 수역의 공여 기간이 끝나자 해망갯벌의 공유 수면 매립 공사는 진행되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다. 투표 전에 노임과 공사비를 살포하려는 집권당의 선거 전략이 공사를 서두르게 한다고 했다. 소송을 낸 주민들은 보상금이 나오면 해망을 떠날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떠나지 못했다. 불이 뽑힌 자리에서 보상금을 기다리며 엉거주춤 늘어붙어 있는 상태를 주민들은 보상병이라 불렀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보상병은 깊어졌다. 주저앉지도 못하고 털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이 보상병의 증세이다. 중증이 되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목류 증세가 발작되어 한밤중에 일어나 말라가는 갯벌 쪽으로 달려가게 된다고 말했다. 재판이 열리거나 중앙에 실사단이 내려오는 날 주민들은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군청 앞으로 가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국법의 유학길에 오르는 신라의 젊은 중 원효와 의상은 해망의 객가에서 당나라로 돌아가는 배의 출항을 기다렸다. 3달 전에 당나라 사신을 태우고 온 배는 해망벌의 객고랑 수로를 따라 포구에 닿았고 귀국 출항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동굴에 있었다. 해골물을 먹고 원효는 깨달아 유학을 갈 필요가 없어졌다. 깨닫지 못한 의상은 아침에 떠나는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가서 화엄에 득도했다. 청춘이 가야 할 길은 그토록 간절하고 목마른 것이어서 각자의 길을 따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해망의 바닷가 동굴에서 헤어졌다. 옛 이야기에 나오는 원효와 의상의 동굴이 바로 아스팔트 응고제와 닭사료가 되어 사라진 해망 폐총 바로 뒤에 있는 자연동굴이라고 해망의 향토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주장했다. 동굴 내부 구조와 발세기 당시의 서해 국제교역 항로를 도면으로 그려놓은 논문도 있었다. 폐총 뒤의 자연동굴은 파도가 갉아먹은 침식동굴이었는데 갯벌에 물이 빠지자 마른 펄 위로 입구를 벌렸다. 가을비가 내려 마른 펄에 수분기를 씻어내자 펄 위로 공룡 발자국의 화석이 드러났다. 공룡 발자국은 노을을 뻗담은 세숫대야처럼 보였다. 발자국의 방향과 위치를 분석한 고생물학자들은 공룡 한 마리가 2발로 걸어서 바다 쪽으로 향해 나간 자취라 했다.
약 5천만 년 전에 해망의 객가를 어슬렁거렸던 공룡은 두 발로 걸었고 날개가 달린 익룡이었다. 공룡의 꼬리가 갯벌 위로 길게 끌려나간 잣쥐를 남기고 있었다. 공룡 기자회견은 해망의 마른 벌에서 열렸다. 문정수는 도면을 그렸다. 도면 속에서 의상의 배가 떠나간 방향과 공룡의 진행 방향은 같았다. 배선들은 서로 언저리 뻘에 부역이 되었다. 늙은 고기잡이 부부가 무동력 목선을 타고 앞바다로 나아갔다. 하루에 생선 4-5마리를 낚아올려 횟집에 대는 부부였다. 남편은 수평선 쪽에 앉고 아내는 포구 쪽으로 앉았다. 남편이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없었다. 아내가 앉았던 배 난간에는 그물이 늘어져 물에 빠져 있었다. 아내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남편은 아내의 실종을 신고했다. 아내는 아직도 실종 중이다. 4년 전 창야를 떠나 해망에 왔을 때 정철수는 객가 횟집 주인에게 실종사고 이야기를 들었다. 횟집 주인은 2달 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우회를 배에 태우고 밤바다로 나올 때 정철수는 배의 고물 쪽에서 우회가 그렇게 실종될 것 같은 조바심을 느꼈다. 바람에 물보라가 끼쳐왔다. 물보라는 배를 수직으로 때렸다. 괜찮아? 젖었니? 좋아. 바람이 세다. 고개 숙여. 우회는 결혼 이민으로 해망객가에 시집온 베트남 여자였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보상재판이 지연되고 보상평이 깊어져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세월에 보상금에 몫이 없는 젊은 여자들은 해망을 떠났다. 여자 없는 객가에서 베트남 신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다. 우회가 해망이 도착했을 때 읍내 롯데리에는 결혼 알선 회사들의 광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우회는 해망 방조제의 남쪽 노을교회에서 한국말을 배웠다. 베트남 여자, 캄보디아 여자들이 배웠다. 설거지를 끝낸 저녁 시간에 남편에게 맞아 멍든 여자들이 한국말을 배우러 왔다. 장야 임해공단 계약직 노동자 파업사태 때 5층 옥상에서 추락사한 연마공의 추도 집회에서 장철수가 추도사 중간에서 말했다. 인간은 비루하고 인간은 치사하고 인간은 번적스럽다. 이것이 인간의 당면 문제다. 인간을 4번씩이나 앞세워가며 소리질렀는데 그때 이미 배신의 조짐을 만인 앞에서 과시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장철수는 경찰에서 풀려난 직후 장야에서 잠적했다. 지난 4월 3일 해망방조제 고속포장공사장에서 크레인에 치여 숨진 박미호 양의 아버지 방천석 씨는 방조제 시공업체인 광명토건이 지급하는 위자료 수령을 거부했다. 방양의 모교인 노을초등학교 교정에서 22일 열린 49제 겸 추모제 행사에서 주최 측인 해망연합연대는 그 같은 방시의 뜻을 밝혔다. 광명토건은 수령 거부된 위자료인 1억 2천만 원을 6개월 시한으로 은행에 예치했다. 광명토건은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박미호 양의 추모비를 방조제 도로 북쪽 진입구에 건립기로 하고 해망군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방천석이 말이야, 그 동네 토박이인가? 주변은 어때? 몰래 삐딱했나? 저장이 말대로 방천석의 재산 정도를 취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방천석은 4개월 후에 해망을 떠났다. 떠나기 전날
방천석은 광명토건이 은행에 예치한 위자료 1억 2천만 원과 4개월치 이자를 수령했다. 방천석은 추수 직전에 별을 거두지 않고 떠났다. 농토나 가옥을 접어내려 했던 흔적은 없었다. 방천석은 주민등록이나 막내딸의 학적을 옮기지 않았고 전출신고도 없이 해망을 떠났다. 방천석이 해망에서 사라지고 닷새 후에 방조제 위 4차선 도로가 개통되었다. 도로 개통식은 방조제 남쪽 끝에서 열렸다. 공사에 동원된 중장비들이 도로 양쪽에 도열했다. 박미호 주모비는 도로 북쪽 끝 수문 아래쪽 도로변에 바다를 향해 세워졌다. 시주 차량의 대열이 도로 북쪽 끝에 도착하자 주모비가 제막되었다. 제막식은 노을교회 목사가 인도했다. 미호야, 너의 죽음으로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고귀함을 알게 되었다. 너를 사랑한다. 주민일동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해망연합연대가 애초에 군청에 제시한 비문은 미호야, 너의 어린 몸이 크레인에 깔려 죽음으로써라고 되어 있었으나 삭제되었다. 비석이 모습을 드러내자 천막 안에 앉아있던 유지들이 박수를 쳤다. 방천석의 가족은 제막식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미호 추모비 제막식장에서 문정수는 방천석이 위자료를 수령해서 해망을 떠난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문정수가 다가가서 방천석의 행방을 묻자 콤바인을 몰던 여자는 문정수를 훑어보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 여자가 오금자였다. 문정수는 오금자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박미호 추모비 제막식장에서 문정수는 서울 서남 소방서 인명구조 특공 조장을 지낸 박옥추를 만났다. 해망으로 온다더니 정말 내려왔구만. 그래, 소방서 그만두고 내려왔어. 너 아직도 기자하는구나. 그래, 사업은 잘 되냐? 이제 시작이야. 신장병이 악화되어 가는 것인지 박옥출의 얼굴은 물기가 빠져 있었다. 박옥출이 명함을 주었다. 명함에는 해망해저자원개발공사 전무 박옥출이라 적혀 있었다. 아, 그 물밑 고철 사업이구만. 다이웨이 교수가 다녀간 후 한국어판 시간 너머로의 판매는 20% 늘어났다. 사장은 다이웨이 교수의 방한 중 강연과 대담의 기록, 그의 기고문을 모아서 책자를 발행했다. 책의 제목은 낙타의 길이었다. 낙타의 길은 시간 너머로와 짝을 이루며 빨간 열흘 만에 초판이 매진되었다. 사장의 꿈은 이루어져 갔다. 다이웨이 교수는 귀국 간 지 5개월 만에 노목이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바젤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가서 3년 동안 체류하게 되었다. 편지의 말미에서 다이웨이 교수는 노목기를 바젤로 초청하고 있었다. 노목기가 만든 한국어판 시간 너머로의 표지 그림을 바젤의 교수들에게 보여주었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했다. 해망방조제 도로 개통 현장에서 문정수는 기사 2건을 송고했다. 도로 개통 기사는 원고지 3매로 사회면에 실렸다. 노목기가 끓는 물에 라면 1개를 넣었다. 문정수는 식탁에 앉아서 한국어판 시간 너머로의 표지를 보았다. 노목기는 원피스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파 사왔지? 문정수가 비닐봉지에서 대파 한 단을 꺼내 노목기에게 내밀었다. 굵구나. 파는 희고 굵은 게 맛있어. 파는 원산지가 파미르 고원이래. 인도 아프가니스탄 접경 전학지대야. 도낭서쪽 8,000리.
파를 한자로 총이라고 하잖아. 파밀고원이 한자로 총령인데 파가 많은 고원이라는 뜻이래. 여명을 떠날 때 방천석은 농경지와 가옥을 처분하지 않았다. 개발의 기대에게 휩쓸려 절대 농지에 직하는 형성되지 않았다. 방천석은 농경지와 가옥을 오금자에게 맡겼다. 오금자는 아들이 개에게 물려 죽은 후 서울 외곽 비닐하우스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금자는 아들의 죽음을 TV 뉴스로 알았다. 화면에서 죽은 아들은 웃고 있었다. 문정수는 강경감에게 박옥줄이 연역보고에서 언급했던 장철수라는 인물에 관해 물었다. 강경감은 장철수의 과거와 해망에서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다. 박옥줄의 신장이식은 장기 밀매에 의한 것이며 그 제공자가 장철수라는 사실을 강경감은 문정수에게 말해주었다. 강경감의 정보는 병원 내부에도 박혀 있었다. 장기 대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했으나 장철수는 병원에 신자증을 제출했고 브로커 5의 주변이 잡히지 않아서 아직 사건을 수사과에 넘기지 않고 첩보 차원에서 주시하는 단계라고 했다. 경찰서 정보과는 장철수가 접근금지 해역 무단 출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간 후 장철수의 동태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장철수는 불구속으로 풀려났지만 약식 기소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장철수는 신장을 떼어주고 받은 돈으로 벌금을 냈다. 지방법원 청구에서 장철수는 전액을 납부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결혼중개업자들의 영업 행태를 역시 첩보 차원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강경감은 말했다. 신장을 떼어낸 후 장철수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가을에 장철수는 고향 창야로 돌아갔다. 돌아갈 때 장철수는 돈이 없었다. 창야 경찰서에서 장철수를 하룻밤 동안 신문했던 최 형사가 장철수의 귀향을 보고했다. 장철수의 고향집은 홍수로 무너져버린 창야 저수지 뚝방 위쪽 산간 마을이었다. 장철수는 남동생의 집에 의탁했다. 방천석은 해망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본 피해에 대한 농업 보상은 입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오금자는 법원에 공탁된 위로금을 찾아왔다. 아들이 개에게 물려 죽은 뒤 전국 애완견 협회와 교회 학교에서 보내온 성금이 있었다. 장마 때 방천석의 집 기와가 흘러내리고 처마가 내려앉았다. 오금자는 법원에서 찾아온 돈으로 방천석의 집을 수리했다. 오금자는 그 돈으로 방천석의 가옥과 농경지를 사서 후회를 데리고 눌러앉기로 했다. 가옥을 우선 사고 농지는 돈이 자라는 만큼만 잘라서 살 생각이었다. 오금자는 읍내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주인 방천석에 연락해서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해 놓고 있었다. 정복과장 강경감은 지역의 사소한 동태와 거래를 민감하게 살피고 있었다. 오금자 후에 장철수 그 세 사람이 모두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었고 그들이 한 집에 모여 살게 된 경위를 주시했으나 특별한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강경감이 전해주는 장철수 오금자 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정수는 새벽까지 마셨다. 아침에 문정수는 갈증에 몰려서 눈을 떴다. 입안이 목구멍까지 말라서 혀가 바스락거렸다. 혓바닥이 입안에 떨어져 있었다. 노목기가 출국 가기 전에 다시 라면과 김밥을 넣고 하룻밤을 지낼 수 있다면 신장을 팔아서 벌금을 내고 베트남 이주 여성의 혼인빚 일부를 갚아주었다는 장철수라는 사내에 대해서 노목기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전에 내가 불석에서 도둑질한 소방관 박옥출이 얘기해 준 적 있잖아.
그 자식이 신장병으로 죽게 됐는데 그 자식한테 신장을 떼서 팔아먹은 놈이 장철수야. 그자 고향이 창야래. 너하고 같은 고향이고 창야대학 나왔다니까 너네 학교 선배야. 재작년 홍수 때 저수지 뚝방 터져 싹 쓸려버린 동네 있잖아. 그 뚝방 위쪽 상간마을이 장철수 고향이래. 그때 홍수 나던 밤에 내가 야근 마치고 너한테 와서 잤잖아. 장철수라고 몰라? 방조제 도로가 끝나는 인터체인지에서 문정수는 당직 차장의 전화를 받았다. 야 문정수, 해망엔 휴가 같은 걸로 하자. 네 김이 참 막히냐? 가을에 다이웨이 교수의 두 번째 책이 나왔다. 중동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문명 기행서였다. 다이웨이 교수는 제중에 여러 섬들을 지나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거쳐 동유럽으로 나아갔다. 노목기는 고대 알렉산드리아 항구 파로스 등대의 배후 사진을 책의 표지로 삼았다. 한없이 계속되는 전쟁의 세기 속에서 모든 적들을 모든 적에게 인도했고 또 거꾸로 인도했던 파로스 등대의 불빛에 대하여 다이웨이 교수는 긴 글을 썼다. 두 번째 책을 줄곧 시킨 다음 노목기는 줄곧겠다. 해망에서 올라온 문정수는 한동안 노목기를 만나지 못했다. 노목기는 다이웨이의 두 번째 책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넣느라고 밤샘 작업을 계속했다. 작별을 위하여 하룻밤을 함께 지낸다는 것은 쑥스러운 일처럼 보였다. 바젤에서의 악기 시작이 임박해서 출국을 미룰 수 없었다. 해망에서 올라온 후 문정수는 노목희의 고향 선배 장철수에 대하여 노목희에게 말해줄 기회가 없었다. 공항 출국장에서 걸어온 노목희의 전화를 받으면서 문정수는 그것이 아쉬웠다. 야근을 마친 새벽에 라면이나 김밥을 넣고 노목희에게 한쪽 신장이 없는 장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충동이 노목희의 전화로 살아났다. 어제는 야근 안 했어. 오늘 야근이야. 야근 너무 많이 하지 마. 이제 새벽에 갈 데도 없잖아. 그래 잘 가 빨리 타. 노목기가 전화를 끊었다. 강변의 아침 안개 속에서 자동차들이 밀려 있었다. 문정수는 서울 서북경찰서를 나와서 서울 동남경찰서로 차를 몰아갔다. 서북경찰서 야간 당직 사건 중에는 기사거리가 없었다.